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30년 전 저를 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일지라도 엄마가 저를 두고 가던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는데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줄 엄마가 필요했을 뿐인데 저희 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엄마는 낮에 집에 와서 쉬다가 나가거나 할머니한테 가진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 돈을 받아서 어디론가 나가고는 했어요. 엄마, 돈 좀 줘봐. 왜 맨날 돈이 없다고 그래? 아, 있는 것만 좀 줘봐. 엄마는 가끔 집에 돈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할머니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갈취해가고는 했어요. 할머니는 기초수급만 받으면서 폐지를 주우셨기 때문에 저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할머니에게 돈을 드리고는 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했죠. 그 사실을 들키면 엄마가 제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가져갈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저와 할머니를 버리고 가던 날이 생각나요? 그날은 평소처럼 엄마가 낮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거나 지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많이 꾸미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짐을 싸는 것이었어요. 이에 너 어디 가니? 짐은 왜 가게는 어딜까? 그냥 며칠 어디 좀 갔다 오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며칠 여행 다녀온다면서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저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어요. 없으니만 못한 엄마였지만 정말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랑 나랑 이번 달도 넘는데 왜 돈은 주지도 않아? 어디 가려고 그래? 진짜 아주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리고 너 다 컸잖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와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어디 도망가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냐,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집을 나섰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어떤 아저씨랑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말과는 달리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날 딱 한 번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잠자리에 누워 울다가 잠들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것을 놔두고 어디를 갔니? 그 철없는 것이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네, 귀한 손녀딸.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눈물로 자랐어요. 그 후 저는 엄마를 딱 10년마다 한 번씩 만났어요. 그 만남들은 좋지가 않은 만남들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19살 때부터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할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20살이 되더니 엄마가 나타났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제 앞에 나타난 엄마를 보고 저는 뒤늦게 저를 챙기러 온 줄 알았어요. 엄마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를 찾아온 이유라도 들어보자 싶었죠. 오랜만이야. 아이, 정말 잘 컸네. 이제 올해로 20살이지. 그래서 엄마랑 갈 곳이 있어서 그런데 같이 갈래 하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니 속는 셈 치고 함께 가보았어요. 그동안 저를 모른 채 했으니 무엇이라도 앞으로 왔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맨션의 집에 왔어요. 집 문을 두드리니 늙은 아저씨가 나왔는데 딱 봐도 깡패 생활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았죠. 오야붕, 내가 말하네요. 올해로 딱 20살 이제 됐지? 아, 데리고 있다가 어디 내보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엄마랑 그 아저씨를 번갈아 보는데 그 늙은 아저씨가 저를 훑어보더니 안에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그 가방을 봤더니 바로 열어서 안을 확인하는데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에게 돈을 받고 저를 넘긴 거였죠. 아마도 그 늙은 아저씨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다녔었던 그런 곳에 내보내 돈을 벌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가방을 보자마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그 집 안으로 잡혀 들어가면 멀쩡히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엄마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현금을 세는 사이 저는 바로 맨션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 어딜 또 망쳐. 어머, 쟤 좀 쳐봐봐요. 뒤에서 아저씨가 따라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라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했어요. 저는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갔어요. 하지만 얼마 뒤에서 아저씨가 쫓아오고 있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뛰어내려가다가 2층까지 내려오자 저는 복도로 다시 나가서 복도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려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서 맨션 근처 편의점 쪽으로 나갔고 조금만 더 가면 파출소가 있어서 그런지 그 아저씨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친 다리는 부어올라서 아팠지만 그보다 엄마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다음 날 다리를 치료하였고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요양원에 있어도 괜찮다고 원장님이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한동안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집이 없이 요양원에 머물 수는 없었죠. 저는 다 나았지 않은 다리를 끌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된지 모르게 다리가 나아지자 또래들을 관리하고 학원 청소를 도맡아 하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계속 거절당하다가 결국 그 학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운이 좋게도 학원 측에서 이해해줘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잠자릴 수 있는 곳으로 고시원을 구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월세를 후불로 부탁해서 겨우 구했죠. 그렇게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입시 공부를 하는 동갑내기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벅찼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매일 보는 것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그런지 저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몰래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앉아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도강을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책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는 쓰레기통에서 책을 주워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학원 선생님들께 걸려서 몇 번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굴하지 않고 도강을 하자 선생님들이 원장님께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제 사정을 알고 잘 봐주셨고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하라고 시켜주시기까지 했어요. 저는 학원에서 쫓겨날까봐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가 원장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를 챙겨주는 어른이 없던 시기에 저에게는 은인이었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어서 원장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은 3년이 넘게 걸려 24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고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낸 뒤로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의 목표는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남들은 졸업 후에도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한다고 하지만 번번한 집도 없는 저로서는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난한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다가 공무원이 되기로 했어요. 공무원 시험이야말로 내가 한 만큼 결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제격이라 생각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곧 시험을 합격했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렸고 고시원을 벗어나 저렴하지만 번듯한 집에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된 30살 때 엄마가 저를 또다시 찾아왔어요. 엄마는 10년 만에 제 얼굴을 보는 것이면서 마치 어제 본 것인 마냥 굴었어요. 얘야, 잘 살고 있었냐? 어후, 좋은 집에 사네. 왜 오랜만에 보는 엄마 얼굴인데 말이 없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엄마는 제가 공무원이 된 것을 알고 저한테 빌붙을 작정으로 온 것이었어요. 제가 차갑게 거절하며 자고 갈 수 없다고 하자 엄마는 원래 목적이었을 돈을 요구했어요. 나 돈 좀 벌고 있지, 됐잖아. 너 공부만 모식갱이 된 거 같던데? 나는요 근처 봉사장 한밭집에서 일하느라 돈이 없거든. 엄마한테 돈 좀 줘봐. 요새 엄마가 좀 힘들거든. 아니, 너는 괜찮잖아. 그렇지. 돈 좀 있어 그러더니 엄마는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 집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뜯어 말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왜 또 찾아왔어? 그땐 나 팔아넘긴 돈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 이제 그만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하지만 엄마는 귀엽고 집에 있던 현금 얼마를 찾아내 손에 짚더니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도망가서 돈도 못 받았잖아. 이거 가져간다.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잘 지내고 그러더니 엄마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죠. 엄마에 대해서는 끔찍한 기억뿐이었어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러 오는 사람 같았죠. 엄마는 같지만 걱정이 더 커졌어요. 집을 알고 있으니 엄마에게 돈을 줘버리면 계속 찾아오고 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가 일한다는 곳으로 새벽같이 찾아갔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저도 엄마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일하는 곳에 도착해서 주방으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재료 손질하고 있던 엄마를 발견하고 재료가 놓여있던 바구니를 냅다 뒤집어 엎었어요. 가성이 된 딸을 찾아서 남자한테 넘겨놓고 무슨 낯짝으로 다시 찾아와요. 당신이 사람이야. 살만하면 와서 망치고 가고 살만하며 와서 망치고 가고. 돈 그만 찾아야지. 양심 있으면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제가 주방을 뒤엎으면서 깽판을 치고 미친 사람처럼 굴자. 그곳에 있던 사람이 다 놀라고 엄마도 놀라서 그만하라며 저를 말렸어요. 자신이 쫓겨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깽판을 치고 다시 찾아오면 그럴 때마다 여기 와서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지 혹은 본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잘 될 것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생활하다가 34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13년 전 제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된 원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저를 보살펴준 원장님이 저의 시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원장님은 혼자서 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키우셨는데 남편은 군대에 들어가 장교로 근무를 하다 늦은 나이에 사회로 나왔어요. 이제 막 사회로 나와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 둘은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배경을 모두 알고 있는 원장님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을 했지만 원장님은 반대로 매우 환영해 주셨어요. 삶을 열심히 사는 척하고 든든한 며느리가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인연이 결국 평생의 인연이 된 것이었어요. 남편과 남편의 집안에는 고마운 일뿐이라 결혼식도 최대한 잘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결혼식에 엄마가 찾아와서 또 깽판을 칠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혼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입대 전에 가졌던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랑 학비는 제가 다 대주었고 시아버님께서도 조금 도와주셨어요.
제가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린 며느리,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참 예뻐했을 거야. 이렇게 성실하고 우리 아들한테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는데 아이 분명히 예뻐했겠지? 귀한 인연인데 하늘나라에서도 잘 보고 있었다면 좋겠어.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감사를 받을 분은 아버님이에요. 시아버지는 늘 저를 예뻐하셔서 명절이나 제사 때나 가족 모임 때 항상 저를 우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알아서 일을 잘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같이 일하자면서 저 혼자 일하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아서 시댁 식구들 모두와 가깝게 지냈어요. 가족이 없이 자란 저에게는 드디어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남편은 고생 끝에 드디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수입도 안정이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엄마가 찾아왔어요. 저는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무슨 일이 터질까 봐 엄마를 경계했어요. 엄마는 머리가 다 빡빡 깎여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라 대체 무슨 일인가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잘 지냈니? 그동안 내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려고 절에 들어가 피곤히로 지냈어네. 얼굴 보려고 찾아왔다.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엄마를 만나면 겪기 싫은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니 믿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보고 있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빌면서 오열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 이렇게 못난 엄마를 정말 미안해. 그동안의 일들을 용서해주기만 한다며 그동안 못했던 걸 다 아프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미안하다. 정말. 저는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제가 아는 엄마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제게 용서를 빌 때 엄마는 저한테 정말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용서를 빌었던 것도 엄마 마음이 편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말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없는 사람이라. 치고 산 세월이 길어서 엄마의 말에 관심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엄마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건 보통의 엄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어릴 적 집에서도 무엇인가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고 집을 나간 후로 저에게는 보통의 엄마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가 반찬을 보내줬다고 말하는 것도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그 엄마가 반찬을 해서 들고 오다니 저는 처음에는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놀랐네. 엄마가 식당에서도 일했었잖아. 맛은 괜찮을 거야? 한번 먹어볼래? 반신반의하면서 반찬을 받아 먹었는데 정말로 멀쩡한 반찬이었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신기할 정도였죠. 그 뒤로도 엄마는 명절이나 제 생일 때 찾아와 함께 음식을 해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하고 맞지도 않은 옷을 사와서 선물이라며 주기도 했어요. 제 사이즈를 모르니 옷은 결국 환불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라도 헤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는 사이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점차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사이가 좋아서 어릴 적 엄마가 보내지 못한 시간을 지금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은 오래 가지 못했죠. 엄마가 어느 날부터 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엄마에게 어디 몸이 불편한지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배를 감추는 것이 수상해서 옷을 들춰보니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었어요. 배꼽까지 튀어나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엄마, 배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병원 다니고 있지? 아이 가서 복수를 빼야 하는데 요즘 안 가서 그래? 내가 젊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래서 간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빙그레 웃었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음날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엄마와 함께 갔어요. 남편을 통해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엄마는 심각한 간경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살 날이 앞으로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엄마는 말기 간경화인데 간경화가 심할 경우 복수가 차기도 하고 황달이나 간성 온수 등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이었죠. 당장이라도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간병을 맡기로 해서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간병을 했는데 간병을 시작한 첫날에는 속으로 억하심정도 조금은 있었어요. 엄마가 안타깝기는 했어도 저를 한 번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엄마의 간병이라니 받은 것 없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쑥 치솟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간병을 하러 가서 엄마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어요. 엄마는 복수를 아직 빼지 않아 배가 부풀고요. 곧 죽을 것 같은 병자의 표정을 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슬픈 생각만 가득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슬픈 게 아니라 엄마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정말 애정의 관계이다. 보니 섭섭한 것도 참 많았지만 막상 이런 때가 되고 보니 정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곁으로 가서 병시 줌을 들었어요. 엄마의 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간이식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병은 나한테 주어진 벌이야. 그러니 나는 그 누구의 간도 이식받지 않으려고 해. 벌을 받는 것이니 벌을 받으려고. 너한테 못할 짓 한 것도 다 포함해서 벌 받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 때가 되면 그냥 조용히 눈을 감을 생각이야.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저런 엄마라도 엄마인데 또 뒤늦게나마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고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는데 딸로서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엄마가 해온 끔찍한 행동들에 대한 기억이 저를 막아섰어요. 딸의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간이식은 너무 큰 일이기도 했고요. 지금 저에게는 솔직히 엄마보다 더 소중한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을 수천 수만 번의 고민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져 갔어요. 어느 날 간병을 하러 갔을 때 엄마가 평상시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 마음도 요동을 쳤어요. 결국 저는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 만약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엄마한테 간이식 해줄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엄마라도 그런 생각을 해주다니 고마워.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내가는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도 죽음의 공포가 닥치면 간이식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의사를 밝힌다면 간이식을 해줄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조퇴를 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는 사이 도망을 치셨더라고요. 같은 병실 환자분에게 물어보니 이 근처에 있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갈 거라고 말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찾아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같은 병실 환자분에게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쭤보았어요. 아유, 이 근처 산이 있지? 저 어디에 있는 거, 거기로 간다던데, 그리고 본인은 딸 가을 이식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절대 딸의 간에 받지 않겠다고 아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남들은 기회가 없어서 간이 지금 못 받는데 아이 착한 딸이 해준다고 하면 받으라고 했더니 절대 안 해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간호사가 저희에게 와서 간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를 주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간에 지방도 없고 비율도 딱 맞아 적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 결과를 보니 참 기가 차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늘이 이번에는 저에게 간이식을 해주라고 말하는 것인가 싶었죠. 엄마에게 벌을 받았으나 이 정도면 되었으니 날로써 엄마에게 도리를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지만 일단은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 몸으로 병원을 나가 산에 있으면 간이식을 받지 않더라도 금방 몸이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엄마는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산자락에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있었는데 엄마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가보니 있어서 다행이었죠. 엄마를 만나 제가 간이식 적합성 판정이 잘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제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간이 시끌해줄 수 있니? 천륜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정말 미안해.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것을 받고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엄마는 펑펑 울었어요. 저는 엄마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엄마를 찾아서 돌아온 곳을 보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다행이라면서 뛰어나왔어요.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저에게 간이식을 받게 되었고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하자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다는 알게 모르게 어머님이 기여를 하셨을 겁니다. 전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따님과 함께 새 삶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수술비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내겠다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코가 땅에 닿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어요. 반갑게 생각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수술을 계기로 저와 엄마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엄마 없이 살면서 몰래 서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엄마와 좋은 관계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병원의 코디네이터 분과 함께 스스로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 검사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막상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살면서 큰 수술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간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하려다 보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하지만 점차 수술 날짜는 다가왔고 어느새 수술대 위에 눕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스스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착착 했어요. 엄마도 함께 준비를 했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은 사회가 좋지 않아서 멀게 느껴졌지만 곧 제 간을 받아 하나의 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묘했어요. 어쨌든 이것으로 저에게도 제대로 된 엄마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저와 엄마는 수술실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병원장이 사색이 되어 저희를 찾아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수술을 멈추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병원장님으로 말하자면 사실 남편의 외삼촌이자 시아버지의 처남이었어요. 즉,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죠. 시아버님은 처남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의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와 병원장님은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볼 정도로 잘 지내는 사이라고 했죠. 외삼촌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제 남편이 취직을 했다고 하면 병원 내에서 여러 말이 나올까봐 비밀로 하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병원장님 외삼촌이 쫓아와 수술을 중단하려고 하니 너무 놀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병원장인 외삼촌에게 급히 연락을 해 이 수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수술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장의 말에 따라 수술용 환자복을 벗고 제가 다시 병실용 환자복을 입자 엄마는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다시 수술복 입어. 아니, 수술하기로 해놓고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까지 다 끝냈는데 돈으로 물어줄 거 아니면 당장 수술해요. 너도 다시 누워. 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행동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알던 엄마와 똑같은 말투였죠. 엄마는 일어나서 저를 끌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기도 하고 병원장님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난리를 피웠어요. 아, 이게 뭐야? 당신이 내 목숨 살려줄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수술을 중단시켜? 왜 저는 엄마를 뜯어 말리고 일단 병원장님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를 진정시킨 뒤에 제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학원에 계시던 시아버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사색이 되다시피 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어요. 나도 듣고 놀라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며느리가 간식까지 해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이 중단시켰다. 시아버지의 이야기하면 학원의 학부모가 저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학부모는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저번에 며느리와 함께 지나칠 때 본 분이 그 학부모의 사돈이셨나 봐요. 사돈이라면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내용이라서 조급해하던 아버지의 부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부모는 찜질방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일하는 걸 자주 보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는데 엄마가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경하잖아. 근데 치료비로 힘들고 자꾸 안 좋아져서 딸년한테 가서 간이식 좀 봐드리려고. 아니,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렇게 더 없어. 가은이식을 해주겠어. 안 그래도 옛날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안 해주겠지? 가서 다른 사람 된 척하면서 싹싹 빌어야 하지 않겠어? 머리도 다 밀고 가서 비구니가 되어서 죄 갚는 중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빌면 치가 아무리 독한 년이어도 엄마가 죽어간다는데 폐결 수가 있겠어. 걔는 내가 잘 알아. 알았다 하려 나와줬는데 목숨줄 연장하는 데려다 써야지. 아이고 참,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딸이면 절대 안 해주겠다. 시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바로 병원에 연락해 수술을 중단시켜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핀 도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진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한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비구니가 됐다는 것도 저와 제 남편과 제 아이들에게 잘해줬던 행동들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 앞에서 용서를 빌며 흘린 눈물이 모두 저에게 간을 받기 위한 눈물이었다니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한번 엄마를 믿었던 저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시 병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엄마는 병실에 있다고 했어요. 의료진은 수술에 대해서는 제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저의 의사를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줄 의향이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죠.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끝까지 저에게 이런 뒤통수를 치는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병실에 가보지도 않고 퇴원 의사를 알리고 수납을 진행했어요. 수납이 진행되자 병원에서는 병실에 가서 엄마에게 퇴원하시라고 알렸던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엄마가 짐을 싸들고 내려와서 병원 앞에 있는 저를 보더니 다이와 대뜸 소리를 쳤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태어난 왜 시켜야 돼? 내가 간에 시켜주기로 했잖아. 내 빼는 게 어디 있어?
너 이제는 나보고 아주 병원을 나가서 죽으라는 거야? 뭐야? 딸이라는 게 아주 겨우가 없어. 그러면서 엄마는 가지고 나온 짐을 제 앞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제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질러주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악에 받쳐 더 크게 소리를 질러주었어요. 뭐가 당당해서 나한테 소리를 쳐? 엄마가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어린 딸 버리고 성인이 되니까 남자한테 넘겨치우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돈이나 갈지하고 이제는 달에 간까지 빼가려고 했잖아. 당신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악마. 내 삶에는 처음부터 엄마라는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이제 가서 더 아프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내 간을 인식해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내준 병원비가 엄마의 장례식 비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엄마의 짐을 다시 엄마를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떠나버렸죠. 엄마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요.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엄마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어요.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천륜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자식의 생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엄마가 먼저니까요. 그저 저를 물건이나 돈처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인간답지도 않은 엄마는 더 이상 제 삶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는 부모다운 부모는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부모만큼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와 많은 사랑을 주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자매처럼 지내는 시누이가 있어요. 저는 저의 처절한 삶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바로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 저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가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저의 슬픈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혈육이라는 미련에도 매달리지 않으려고요. 이번에 정말로 엄마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어 저는 되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악연을 끊어내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